7월 29일 문제입니다. 15번. 삼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밑줄 쳐볼까? 삼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을 우리가 이제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만기보유증권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삼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즉 만기보유증권은 계약상 현금 흐름이 원리금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자, 사업 모형이 계약상 현금 흐름을 수취하는 것인 금융자산을 의미한다. 말이 너무 어렵죠, 그렇죠? 그냥 간단 개념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기 봐요. 만기가 3년이다라고 하면 삼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즉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쓸게요. 만기 보유 증권. 삼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그래서 얘는 뭐냐면 미래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미래에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97만 원을 빌려주는 거야. 그럼 이제 1년 뒤에는 얼마가 될까요? 98만 원. 그 다음에 또 1년 뒤에는 99만 원. 그래서 원금을 100만 원을 받는 거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이자를 또 매년 이렇게 받을 거예요. 이자를 이렇게 받을 겁니다. 그래서 만기보유증권은 계약상 현금 흐름이 이렇게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고, 사업 모형이 계약상 현금 흐름을 수취하는 것인, 자, 계약상 현금 흐름, 이 100만 원을 미래에 가서 100만 원을 수취하는 이런 계약을 갖다 우리가 금융자산이라는 말 쓰는 거예요. 수취하는 것인 금융자산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 삼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말고도 뭐 있죠? 단기순이익인식 금융자산,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인식 금융자산, 즉 단기매매 증권, 매도가능 증권이라는 게 있지. 걔네는 원리금을 받는 목적이 아니라 단기매매 증권이나 매도가능 증권은, 단기매매 증권이나 매도가능 증권은 요 중간 사이에 공정가치에 의해서 매매가 목적인 걸 갖다 우리가 단기매매 증권 또는 매도가능 증권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리고 삼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원리금을 받는 게 목적이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모든 채무증권은 삼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틀렸죠? 여기 써놨잖아. 단기매매 증권도 뭐도 있다고 그랬어요? 매도가능 증권도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틀렸습니다. 삼각후원가라는 것은 이게 삼각후원가야. 공정가치 말고 삼각후원가는 97만 원이 1년 뒤에 얼마가 된다고 그랬어요? 98만 원. 이게 삼각후원가야. 그 다음에 또 1년 뒤에 99만 원. 이런 걸 우리가 삼각후원가라는 말을 쓰는 거야. 자, 삼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취득 시 지출된 거래원가는 수수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 맞죠? 단기매매 증권은, 잠깐만 볼까? 단기매매 증권은 이렇게 수수료, 거래 원가를 별도로 이렇게 분계를 하지만, 매도가능 증권이나 만기보유 증권은 만기보유 증권은 이렇게 합쳐서 분계를 합니다. 합쳐서 현금 1,100원, 얘도 마찬가지 현금 1,100원 이 뜻이에요. 동그라미 3번에 삼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취득 시 지출된 거래원가는, 수수료는 이렇게 취득 원가에 가산을 한다. 그런데 단기매매 증권은 단기순이익인식 금융자산이라는 말 쓰는데, 단기매매 증권은 수수료 비용이라고 따로 씁니다. 자, 삼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해서 삼각후원가로 평가한다. 잠깐만, 여기 97만 원이 1년 뒤에 얼마가 된다고 그랬어요? 98만 원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요 금액이 97만 원이 98만 원이 되는데 플러스 만 원만큼이 증가하는 걸 갖다 우리가 상가액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이런 상가액 구할 때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해서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98만 원, 99만 원을 삼각후원가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상가액만큼 증가가 되는데 이 상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해서 계산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16번 문제를 보시면 주식을 100주 만원에 취득하고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밑줄 쳐봐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밑줄 쳤어요? 매도가능 증권 이렇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매도가능 증권을 의미하는 표현이야. 그래서 매도가능 증권인데 주식입니다.
기타 포괄손익이고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라는 말을 쓰고요.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런 말 쓰는 거야. 100주를 주당 10,000원에 취득했어요. 취득 시공기를 한번 해볼까?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의 금액이 100만 원이 되겠다. 그죠? 100만 원. 대변에는 현금 금액은 100만 원. 이렇게 통계가 됩니다.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100만 원, 대변에 현금 100만 원. 2001년도 말 주식의 공정 가치가 얼마가 됐어요? 13,000원이 됐지. 그러면은 100주 곱하기 13,000원이면 얼마가 되는 거야? 130만 원이 되는 거죠. 130만 원. 자, 두 번째 문제는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얼마만큼 증가했어? 30만 원만큼 증가했죠. 매도 가능 증권 30만 원. 대변에는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 30만 원.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 언제 실현될지 모르기 때문에 단기 손익으로 인식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로 인식하느냐면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을 하고 공정가치로 측정을 했다라고 해서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란 말 쓰는 거야. 다시 한번 얘를 언제 실현될지 모른다라고 그랬죠. 얘가 그쵸. 그래서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본 항목인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을 해줘요.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고 공정가치로 측정을 했고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란 말 쓰는 거야. 자, 동주식 전부를 6월 30일에 11,000원에 처분했다고 나와있죠. 여러분 여기 봐요. 처분시분계 차변에 현금 얼마 들어와? 11,000원 들어오죠. 그쵸? 11,000원. 차변에 현금 11,000원. 대변에 뭐 팔았어요? 매도 가능 증권 팔았죠. 그쵸?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얼마짜리 팔았니? 11,000원이 뭐야? 110만 원이지. 그치? 11,000원이 아니라 얼마예요? 110만 원이죠. 11,000원 곱하기 100주 하면 110만 원이잖아. 차변에 현금 110만 원이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은 130만 원짜리죠. 130만 원짜리. 이때 얼마 있었어? 100만 원. 이때 얼마 있었어? 130. 그래서 30만 원 추가로 공개한 거잖아. 그리고 130만 원짜리 얼마에 팔았어? 110만 원에 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잘 봐. 분배 어떻게 되나? 잘 봐요. 130만 원짜리 얼마에 팔았어? 110만 원. 얼마 손해야? 20만 원 손해지. 그치? 20만 원 손해를 앞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액이 얼마 있어요? 30만 원 있지? 얘를 없애주는 거야. 얘를 매도 가능 증권 평가액 2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합니다. 처분을 했는데 처분 손실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쵸? 결론이 매도 가능 증권 주식이 지분증권 얘기하는 거예요. 지분증권 매도 가능 증권 주식은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그래서 처분 손익은 항상 빵원이에요. 빵원. 처분 손익은 항상 빵원입니다. 그래서 거기 단기 손익에는 영향이 없어요. 왜? 영향이 없는 이유가 밑줄 쳐봐. 4번 답에 단기 순손익에 영향 없어요. 밑줄 치고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써보세요.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라고 써주시면 돼요. 단기 순손익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됐어요? 자, 기타 포괄 손익이 여기 봐봐. 기타 포괄 손익이 얼마 줄어들었지? 20만 원 줄어들었죠.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 20만 원 감소. 답은 몇 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봐요. 글자 하나만 바뀌면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매도 가능 증권 사채입니다. 매도 가능 증권 사채예요. 그럼 분개 어떻게 되나 볼까?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100만 원 똑같아요. 대변에 현금 100만 원. 현금 100만 원. 자, 100만 원짜리가 얼마가 됐다라고 그랬지? 130만 원 됐다라고 그랬죠? 30만 원 늘어났어요.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30만 원. 대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 30만 원. 똑같네. 그쵸? 여기까지 똑같아요.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기타 포괄 손익이에요. 이자는 없다라고 가정을 할게. 이자는 없다라고 가정하고 똑같은 문제 갖고 보여줄게요. 자, 세 번째 110만 원에 팔았어요. 현금이 110만 원이 되고요.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금액은 13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얘를 반대편에 가서 없애줘야 돼요. 매도하는 증권 평가이익이 30만 원 없어지고 나면은 다 없애줘요. 사채는 차변은 얼마야? 140인데 대변은 얼마야? 130. 대변은 얼마 부족하죠? 10만 원 부족한 거. 매도하는 증권 처분 이익이다 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을 모두 없애버리고 단기 손익에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10만 원만큼을. 단기 손익이 10만 원만큼을 반영을 해줘요. 그래서 얘는 여기 봐.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 매도 가능 증권 사채는 처분 손익을 인식합니다. 얘는 처분 손익을 인식을 해주는 거예요. 분계가 서로 같아요, 달라요. 지분증권은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우리 재경권에서 시험 문제에서 매도 가능 증권, 지분증권, 처분 손익을 물으면 계산할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빵원이 답이에요. 근데 얘는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 16번 문제 보시면 단기 손익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이유는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17번 봅시다. 금융상품에 관련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금융상품은 정기 예적금과 같은 정형화된 상품. 예전에는 일반 기업회 기준에서 금융상품이라고 하면 은행에서 지급하는 정기 예금이라든지 정기 적금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데 IFRS에서는 정기 예적금과 같은 정형화된 상품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의 지분 상품, 이거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다른 기업의 주식.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른 기업의 지분 상품 뭐라고 한다고요? 다른 기업의 주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래 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 외상매출금, 대여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계약상의 권리, 외상매출금, 대여금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을 우리가 이제 금융상품 이런 말 쓰는 겁니다. 정기예금, 정기적금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의 주식이니까 지분상품, 주식이니까 단기매매 증권, 매도하는 증권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에게서 현금 등을 수취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 대여금, 미수금, 외상매출금 이런 것들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에요. 자, 한국채권국제회계 기준은 보유자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을 금융상품으로 정의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봐요. 보유자 입장의 반대가 뭐냐면 상대방, 그죠? 발행자 입장이에요. 보유자 입장의 반대는 발행자. 자, 발행한 사람이 여기 봐봐. 만약에 주식을 발행을 했어요. 발행한 사람이 주식을 발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을 뭐라고 하지? 지분 상품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지분 상품을 발행을 하면 얘는 차분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거예요. 주식을 발행을 하면 즉 지분 상품을 발행하면 차분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 그 얘는 보유자죠. 취득하는 거죠, 그렇죠? 주식을 취득하면 어떤 말을 쓸까요? 즉 지분 상품을 취득하는 거야. 지분 상품을 취득하면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대변의 현금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하죠. 또는 매도하는 증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자 봐봐. 보유자에게 금융자산, 얘가 금융자산이란 말이에요. 얘가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 여기 봐요. 상대방에게 자본금이 바로 뭐냐면 지분상품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거야. 또는 사채를 발행을 했어요. 사채를 발행을 하면 얘가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차변에 현금, 대변에 뭐라고 하죠? 사채라는 말을 씁니다. 얘는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금융부채라고 해요. 얘는 금융부채. 그 얘는 사채를 취득을 했습니다. 사채를 취득했어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대변에 뭐가 되는 거야? 현금 이렇게 되겠죠. 얘는 나중에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지, 팔아서. 그래서 금융자산이 되는 거고요. 얘는 금융자산이 되는 거고 상대방은 뭐가 되는 거예요?
금융 부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장이야. 자,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은 보유자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여기 봐요. 보유자한테는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발행자, 동시에 상대방에게는 금융부채나, 여기 봐요. 상대방에게는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거래를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라고 하는데 우리 IFRS에서는 지분상품이라고 말 쓰는 거고, 사채를 발행하면 사채라고 하죠. 그쵸? 그러니까 금융부채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보유자한테는 금융자산, 발행자 입장에서는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거래를 말한다. 자, 매입채무 미지입금은 금융부채에 해당하죠. 매입채무 돈으로 갚아야 되는 거지. 미지입금도 돈으로 갚아야 되는 거지. 금융부채입니다. 금융부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채무상품은 금융자산에 해당한다. 여기 봐요. 다른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이나 다른 기업의 뭐예요, 여러분들? 금융부채지, 맞아?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이나 금융부채는 금융자산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보유자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자산, 금융자산. 발행자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야? 금융부채. 얘가 금융부채면 얘는 뭐가 되는 거라고요? 금융자산이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18번 문제를 보시면 1월 1일 사채 액면이 100만원, 표시 이자율이 몇 %라고 나와 있어요? 10%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자 지급일은 12월 31일, 만기는 3년이고요. 95만 1,980원에 발행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만기가 3년짜리예요. 여기 보자. 하나, 둘, 셋. 액면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미래 100만 원을 갚기로 하고 다시 한번 3년 뒤에 액면이 갚을 금액이란 말이에요. 100만 원을 갚기로 하고 현재 얼마를 빌렸다고 그랬어요? 951,980 95만 1,980원 95만 1,980원을 발행하였다. 빌려왔다. 사채를 2002년 1월 1일에 2002년 여기 봐요. 얘가 2001년 1월 1일이에요. 1월 1일. 이때는 그러면 2002년 1월 1일이 되겠지, 그치? 또는 하루 전날이면 12월 31일이 되는 거고요. 111만 9천 040원에 상환하였다. 이때 여기 봐요. 이때 111만 9천 040원 111만 9천 040원에 상환을 했을 때 이익인지 손실인지를 물었습니다. 손실인지 이걸 물은 거야.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단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근사치를 선택해서 계산을 해라 라고 나와 있고요. 시장 이자율이 몇 %라고 나와 있어요? 10%, 12%고 4차 할인 반응 자금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생각한다. 자, 아까 제가 여기 봐봐. 요거 플러스 뭐라고 그랬어요? 상각액을 해주시면은 이때의 금액이 나온다고 그랬지, 그치? 요 상각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 아까 유효이자율법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유효이자율법을 어떻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냐면 요거 곱하기, 자 여기 봐요. 이거 곱하기 12%가 이자 비용이야. 빨리 계산해봐. 951,980 곱하기 12%가 이자 비용이에요. 곱하기 12% 얼마 나올까요? 이자 비용이 11만 4천 11만 4,238원. 반올림할게요. 8원. 여기에서 여기 봐요. 여기에서 뭘 빼주시면 되냐면 액면이자를 빼주시면 돼요. 액면이자. 자, 액면이자는 얼마라고 몇 %라고 나와 있어요? 표시이자를 얘기하는 거야. 액면이자를 다른 말로 표시이자라는 말을 씁니다. 10%라고 나와 있죠, 그쵸? 그럼 100만 원에 10%인 거야. 100만 원에 10% 10만 원 이렇게. 100만 원에 10% 10만 원. 그래서 빼주면 이게 바로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상각액이 되는 거죠. 14,238원. 상각액은 14,238원. 더해보세요. 14,238원을 더해주시면은 이때 금액이 나올 거야. 이때 금액이 951,980 플러스 14,238원. 얼마 나오니? 966 218 966 218이 나와요. 요 금액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봐. 이 금액을 상각액이 플러스된 금액이지, 그치?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각후 원가라는 말을 쓰는 거야. 다른 말로 뭐 장부가액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장부가액, 상각후 원가 같은 말이야.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갚은 거니까는 비싸게 갚았으니까 손실이 생겼겠지, 그치? 빼봐. 얘를 이렇게 갚았으니까 비싸게 갚은 거예요. 사채 상환 손실이 생길 거야. 빼면 얼마 나오니? 152 8 22 이게 사채 상환 손실이 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여기 봐봐. 샀는데 100만 원을 갚기로 하고 9180을 빌려왔어요. 1년 뒤에 111만 9,040원의 상환을 했대요. 얼마짜리를 상환을 했느냐? 상가격만큼 증가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 상가격을 구하는 방법은 얘 곱하기 시장이자율이에요. 시장이자율하면 이자 비용이 나오고 여기서 액면이자 빼주시면 상가격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가격을 더해주시면은 삼각형가 96만 6,218원이 나오고요. 얘를 111만 9,040원에 상환을 한 거야. 자, 19번 문제. 복합 금융상품 밑줄 쳐보세요. 복합 금융상품에 밑줄 쳐주시고 밑줄 쳤어요? 전환사채 이렇게 전환사채. 자 여러분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채예요. 다시 한번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채를 갖다 우리가 전환사채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채 요소와 자본 요소가 같이 있겠지, 그치? 얘들아, 전환사채는 뭐야? 부채고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는 뭐지? 자본이죠, 그쵸? 그러니까 자본 요소와 부채 요소의 분리가 필요하다. 1번에 왔고요. 2번에 복합 금융상품 앞으로 전환사채라고 얘기를 해줄게. 그냥 전환사채 발행 금액에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잔액을 지분상품으로 인식한다. 바뀌었습니다. 지분상품으로 인식한다.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지분상품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나왔었어야 되는 거고요. 자, 전환권은 발행조건에 관계없이 항상 자본으로 분류한다. 뭐가 틀렸느냐면 발행조건에 관계없이 항상 이 단어가 틀렸습니다. 대부분 자본으로 분류를 하지만 금융부채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전환권이 뭐냐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전환권이라고 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전환권이란 말 쓰는데 대부분이 자본으로 처리를 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 부분은 여러분 인도하기로 하는 밑줄 쳐보세요. 인도하기로 하는 여기 잠깐만 얘는 수취하는 거지. 날 볼래? 얘는 뭐예요? 수취하는 거지. 얘는 인도하는 거지, 그치? 맞아요? 얘는 넘겨주는 거란 말이야. 지분상품이 아니라 뭐라고? 금융부채에 해당하는 거예요.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 부분은 금융부채에 해당한다.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 입장을 얘기를 하는 거야.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넘겨줘야 되는 거잖아, 그쵸? 금융부채라고 하는 거예요. 금융부채.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었고요. 20번. 자, 충당부채에 관련된 설명에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충당부채는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 현재 의무로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의무를 말한다. 맞습니다. 충당부채의 뜻 제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기 봐요. 충당부채의 가장 대표적인 게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어요. 이거 갖고 간단하게 그 문장을 설명을 해줄게요. 자, 여러분들 종업원의 퇴직금을 모아둔 걸 뭐라고 하는 거지?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하는 거지, 그치? 종업원의 퇴직금은 여기 봐요. 12월 31일을 현재라고 놓고 봤을 때 종업원의 퇴직금은 과거에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해야 되는 거죠? 1년 이상 근무한 사건의 결과죠. 과거에 1년 이상 근무한 사건의 결과 현재 퇴직금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지, 그치? 자, 이 퇴직금은 미래의 지출 시기라든지 금액은 불확실하죠. 미래 지출 시기 언제 그만둘지 알아요? 몰라요. 언제 그만둘지 모르니까 얼마를 가져갈지 알아요? 몰라요. 하지만 지출이
지출할 것이 거의 확실하죠, 그쵸? 확실하고 그 금액을 현재 입장에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현재까지 퇴직금 계산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잖아. 현재까지는 퇴직금 계산이 가능하죠. 근데 언제 지출될지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야. 그래서 금액은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한 거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자. 과거 사건이나 거래 결과 현재 의무로서 지출의 시기, 금액은 불확실하지만 여기 봐요. 과거에 1년 이상 근무한 사건의 결과 현재 의무로서 미래의 지출의 시기, 금액은 불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여기 봐요. 지출은 확실하죠, 그쵸? 확실하고 또한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충당부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종문의 퇴직금을 충당한 부채 갚고서 과거 1년 이상 근무한 사건의 결과 현재 의무가 있고 미래의 지출 시기라든지 금액은 불확실해요. 언제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지출은 확실하죠, 그렇죠? 시기나 금액 계산이 불확실하지만 지출이 될 것은 거의 확실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 의무를 보고 기간 말에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선의 추정치여야 된다. 여러분, 최선의 추정치는 정확한 금액은 아니란 얘기지만 비슷한 금액으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너네 1년마다 퇴직금을 갖다 정확하게 계산은 하진 않잖아, 그치? 막 대충 얼마쯤 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치? 그걸 최선의 추정치라는 말을 쓰는 거야.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충당부채를 설정하는 의무는 명시적인 법규 또는 계약 의무를 뜻하며 과거 실무 관행에 의해서 기업이 이행해온 의제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포함됩니다. 의제 의무가 뭐냐면 의무는 아니야. 법적인 의무는 없는데 그냥 기업 관행상 해주는 거지. 잠깐만, 물건을 팔았어. 땡땡 자동차에서 자동차를 팔았어. 자동차에 심각한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보증을 해줘야 되겠지, 그치? 판매 보증 충당부채. 법적인 건 아니지만 기업마다 그래서 여기 봐요. 자동차 AS 기간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어떤 거는 3년, 어떤 거는 5년, 어떤 거는 10년, 그치? 그러니까는 그게 법적인 의무가 아니란 말이야. 의제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그래서 의제 의무도 포함이 됩니다. 자, 충당부채 화폐의 시간적 가치가 중요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현재 가치로 평가한다. 맞아요. 충당부채는 여러분 여기 봐요. 충당부채는 미래에 지출될 거라고 그랬지, 그치? 미래에 지출될 거기 때문에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잠깐만 한번 볼까? 예를 들어서 1월 1일 현재 여기 봐요. 1월 1일 현재 인테리어를 했어요.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 들었다고 그럴까? 1억이 들었어요. 그러면 차변에 시설장치 1억, 대변에 보통예금 1억 이렇게 분계가 되겠지, 그치? 차변에 시설장치 1억, 대변에 보통예금 1억 됐어요? 자, 그런데 3년 뒤에, 다시 몇 년 뒤에? 3년 뒤에 난 무조건 나갈 거야. 나갈 때는 원상복구를 해줘야 돼요. 그럼 이때 뭐가 들어갈까? 복구 비용이 들어가겠지, 그치? 이때 복구 비용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야. 그래 3년 뒤에 2천만 원은 현재 가치로 따졌을 때 2천만 원이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를 현재 가치로 따졌더니 1,500만 원이더라. 1,500만 원이더라. 그러면은 대변에 복구 충당 부채가 얼마가 되냐면 1,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1억 1,500만 원. 1억 1,500만 원 이렇게 분계가 된다는 얘기야. 1억 1,500만 원. 그래서 복구 충당부채 미래 가치를 뭘로 환산을 해줘야 된다고요?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충당부채의 화폐적 시간적 가치가 중요한 경우에는 현재 가치로 평가한다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옳지 않은 것은 3번에 의제 의무까지 모두 포함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